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번 시간은요, 기본 이론편입니다. 기본 이론편은 산업안전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필히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렴될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 이론은 산업안전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은 산업기사하고 기사가 약간 영역은 다르긴 하지만 그 건설안전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이쪽 산업기사에서는 분명히 출제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요, 이게 그 산업안전 기사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 특히 이제 그 건설안전 기사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일부 이제 산업안전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산업안전 기사에 건설 안전 실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영역을 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히 공통으로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시험 보는 패턴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산업기사하고 산업안전 산업기사하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나누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 이론에 있어서만큼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그 실질적으로 요약서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이론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중의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이론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만 갖추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자격 취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공통으로 공부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본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개요, 이 건설공사 안전개요 안에는 총 4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집안의 안전성과 공정계획 및 안전성 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고 나머지는 다음 강에서 3번, 4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건설공사 안전개요도요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 건설공사 안전개요에서 작게는 3문제, 많게는 6문제 정도가 매번 매 회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고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놔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 건설공사 안전개요에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다음 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상당히 비중이 높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 중에서는 비중이 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굴착면의 기울기, 보일링, 히빙, 그 다음에 집안의 계량 공법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사전에 집안 조사를 해야 될 항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공부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를 통해서요 한 번 정도 학습했던 내용들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한번 쭉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초 용어들을 리뷰를 해갖고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담으셔야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읽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정계획 및 안정성 심사.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안전관리 계획 작성 내용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기보다는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상당히 많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공사라는 특성 때문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토부, 국토교통부의 어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통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담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담아야 될 내용들 건설공사 개요가 필요하고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안전조직 누가 어떻게 어떤 분야를 일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될 것이냐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교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각종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작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심지 땅을 파다 보면 그 안에는 뭐 저 밑에 가면 지하철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낮은 구간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뭐 열배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공사만을 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많이 얽히고 설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고 나만의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행안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요. 통행 차량들도 또 보호를 해야 되겠죠. 공사장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하고 부닥쳤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 네.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은 정상적인 도로를 주행하는 것일 것이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행 차량 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호수를 배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반사경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거에 근거해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고 안전 관련된 비용을 집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안전 관련된 이벤트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안전관리 계획 안에 담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근공사, 토공사, 그 다음에 절토공사, 성토공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담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안전관리 계획은요. 건설을 시행하는 업자라든가 등록되어 있는 업자들이 공사 감독관이라든가 사업관리 기술자 뭐 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다가 검토 확인을 바쳐서 반영한 이후에 발주처라든가 인허가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뭐 국토부라든가 뭐 LH라든가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안전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많은 재해 유형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이라는 재해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재래형 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과거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잘 없어지지 않는 형태의 재해들. 그렇죠? 건설 현장의 공사장들도 최근에는 많은 것들이 스마트화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건설공사 현장들은 대부분 사람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떨어짐이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부딪힘이라든가 이러한 과거에서 반복되어 왔던 재해들이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건설 재해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떨어짐 재해는 건설업 재해자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넘어짐은 왜 넘어짐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보행하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하고 조금은 열악하겠죠. 바닥에 많은 요철들도 있고 자재들도 쌓여져 있고 좁고 협소한 공간들을 빠져나가다 보면 불안전한 행동들이 유발이 돼서 이렇게 넘어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물체에 맞는 것들, 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해서 앞에서 보이는 몇 가지 형태의 이러한 형태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뭐 끼임이라든가 기타, 절단, 배임 이런 것들, 찔림, 이런 것들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건설업 재해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최근에 어떤 그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들랑 좀 틀리게 과거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고들이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그만큼 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건설 현장 등은 특징이 있습니다.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판다거나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상을 보행하는 것들보다는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 체계라고 해서 제일 가장 상위에 발주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종합건설사, 종건사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GS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공사를 도급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바로 전문건설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뭐 토공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렇죠? 기계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이 건설공사의 열악한 여건들 때문에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공사하는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사들은 일용에 의한 근로자들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GS건설이 공사를 하든 현대건설이 공사를 하든 어디 로봇을 데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일용 근로자들에 의해서 건설업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고용의 불안정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유동을 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쪽에서 일용구조다 보니까 더 많은 노임을 지급한다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평생 내가 한번 재직을 해갖고서 퇴직할 때까지 가는 제조업하고는 약간 어떤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서 발생됐던 재해들이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노력들이 지금 뭐 이행이 되고 있지만 적절한 기능들을 배치를 한다든가 필요한 여건에 맞는 안전교육 필요합니다. 많은 동기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감성 안전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구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설 재해들도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해야 될 것들은 철저한 사전 계획 같은 것들이 뒤따른다라고 한다면 재해는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있어서
땅을 파는 공사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집안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도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필기뿐만이 아니라 필기에서도 요거 하나를 다음 중 지방 굴착 시 위험 방지 중 사전 집안 조사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다른 내용들로 문항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답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다음 중 지방 굴착 시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사전 집안 조사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관련돼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우리가 건설 재해 및 대책 여기에서요 붕괴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굴착면의 기울기는 많이 다루어지고 첫 번째 건설공사 안전 개요에서도 많이 다루어진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출제 빈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흙이냐에 따라서 물기를 머금을 흙이냐 건조한 흙이냐 그 다음에 안반이라고 한다면 풍화암이냐 연암이냐 경암이냐 경암은 상당히 단단한 암입니다. 그리고 풍화암은 그보다 약한 암이고요. 아무래도 흙에 있어서도 물 먹은 흙이 아무래도 더 무르겠죠. 그래서 습지가 1대1에서 1.5라는 1.1대1에서 1대1.5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굴착을 하는데 이게 경사면 아닙니까? 경사면. 이 사면에 대한 기울기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1대1이라는 것들은 바로 높이가 1m일 때 이 여기가 1m. 1m. 그러면은 경사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한 45도 정도로 완만해지겠죠? 그러한 반면에 1대 0.3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높이가 1m일 때 폭이 30cm.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 급격하게 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습지 같은 경우는 더 완만하게 해줘야 되는 반면에 안반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절취를 해도 흙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높이가 1m일 때 폭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요. 가로 채우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중 풍화암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대 0.8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 문제 그냥 이렇게 취득하시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파 작업할 때 우리가 땅을 파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아까 풍화암, 연암, 경암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땅을 파는 굴착기름만을 가지고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발파를 해야 되는데 이 발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압잭으로 이렇게 압에 의해서 눌러서 부실 것이냐, 그 다음에 빵 발파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반을 날릴 것이냐, 그 다음에 대형 브레이커 뚫뚫뚫뚫뚫 뚫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발파처럼 거적을 씌우고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의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발파에 대한 공법이 활용이 되고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기역부터 리을까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전작업에 대한 기준이 쭉 나열이 돼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준과 관련돼서도요. 다음 중 발파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외우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필답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연계돼 갖고서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 화기에다가 접근시키면은 얼었던 게 녹는 것들이 아니라 폭발될 우려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렇게 녹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화기 사용 또는 흡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장전구, 마찰, 충격, 정적기 등의 폭발이 발생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을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충진 재료, 땅을 뚫어 놓고요. 여기 이렇게 안반에다가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해갖고서 매립을 해놓고 이 안반면까지 여기다가 메우는 것들을 바로 충진 재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기다 메울 때는 모래라든가 점토 이런 것들로 해갖고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꼭 그 안에서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메워야 되는 것들이지, 여기를 점토, 모래 등이 아니라 다른 것들, 무슨 화약을 갖고 메운다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활용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네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관련된 것들이 쭉 연결이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기뇌관의 경우, 그 다음에 전기뇌관 이외의 경우 해당되는 것들. 전기뇌관 이외의 경우는 15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전기뇌관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의 경과. 이 시간을 가끔 이렇게 뒤집어 갖고서 하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건설안전기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숫자적인 문제, 이거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세부 항목에서 나오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출제 빈도가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서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요, 숫자가 언급되는 것들만을 가지고서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고득점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특히 이제 출제 빈도가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읍에서도 전기뇌관에 의해서 발파한 경우에 점호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세요. 이런 것들도 출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뭐 50m, 20m 뭐 이런 것들, 30m 떨어진 장소에서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발파 후에 발파 모선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고, 꽝 발파를 했으면은요, 이거를 케이블하고 기계를 분리를 해라 라는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오동작에 의해서 재점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거기에서 확인하러 갔을 때 또 다시 발파가 된다면은 사고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발파 후에 안전조치, 바로 발파 장소로 가지 말고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접근하고요. 도화선 발파 직후에 15분이 경과한 다음에 접근하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유도가스라든가 낙석, 붕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부석으로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갔을 때 무너져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대형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파 관련된 내용도 쫙 나오네요. 그렇죠? 발파된 전선, 도화선 이런 것들을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발 화약 같은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불발 화약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요, 주변에다가 다시 이렇게 뚫어 갖고서 우리가 발파를 할 때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발파 후에 처리에 있어서 불발 화약류가 섞일 우려가 있다. 새 거하고 그 다음에 터지지 않은 것들하고 막 이런 혼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취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출제 빈도가 발파 관련돼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문제 정도는 3회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발파 관련돼서도요,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 컴퓨터 주변 시설과 관련돼서요, 센티미터 퍼 세크의 진동치를 각각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철골, 콘크리트, 빌딩, 상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진동 수치가 약간은 커도 되지만 컴퓨터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시설물 주변에서는요, 조금 더 1초에 센티미터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그 범위 내 0.2cm, 20mm 정도 이내여야 된다. 2mm 이내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파에 있어서도 소음, 주거 지역이냐 사무실 지역이냐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주간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주거 지역은 70dB dB라는 기호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발파 진동 허용치는 센티미터 퍼 세크를 쓰고 있고, 사무실 지역에서는 75dB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전절로 전기가 흐르는 구역입니다. 이럴 때에 있어서도 감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압이라고 하면은 750V 이하, 고압이라고 하면은 750V를 초과해 갖고서요 7000V까지의 어떤 그 직류 전압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고압, 특고압이라고 하면은 7000V를 초과를 하게 되는 직교류에 대한 전압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아시고 또 전기 안전 쪽 파트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전기 주변에서는요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8800kV, 12000V, 12100V 이하일 때는 전기가 고압.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죠? 아까 말하는 특별고압이게 되겠죠.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최소 전기 케이블에 있어서 피복 보호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1m 30, 130cm 이상은 이격거리를 두어야지 그 주변에는 자기장에 의해서 감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300V 정도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들을 금하고 있지만 8800V를 초과하는 이러한 특고압일 경우에는 1m 30, 1300cm, 130cm만 근처에 가도 자기장 형성에 있어서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몇 개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함 내의 굴착 작업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잠수함 아시죠? 물속에서 다니는 기체. 말 그대로 잠함 작업이라고 하면은요,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 바닷가 한가운데서 우리가 교량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은요, 우물통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보통은 콘크리트 양생이라든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파도가 친다든가 어디가 터졌을 경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는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를 하고 굴착 방법하고 재하량 얼마만큼 땅이 꺼지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천장부터 복까지 높이는 1.8m 이상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등 잠함 내에서 굴착 작업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진행할 때는요. 혹시라도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요. 일정하게 산소 측정을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원활하게 오르락 내리락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요. 잠함 작업 내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런 것들로 1번, 2번, 3번을 나열해 놓고 4번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굴착 작업하고 내부 작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소 농도 측정 결과 산소 결핍 18% 미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강제적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바람을 빼주는 송배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적절한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교재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터널 공사와 관련돼서도 또 언급이 되고 있네요. 이 터널 공사의 위험과 관련해서는요, 이 뒤쪽에 건설 재해 및 대책에서 붕괴와 관련돼서는 터널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충전 전로라든가 잠암 공사라든가 발파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굴착이라든가 계속 언급이 되는 것들이 바로
1번 제1번 세부 항목의 공정계획 및 안전성 심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터널 공사 관련돼서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 것들, 낙반이 우려된다는 것들은 터널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버팀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안반에다가 볼트를 박는다거나, 그 다음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석들을 미리 털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터널 작업과 관련된 안전 대책입니다. 너무 앞이 뿌옇고 안 보일 때는 물을 뿌린다든가, 터널 내에서 용단 작업할 때는 화재 예방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터널 내 같은 경우는 또 폭발의 우려가 있는 화약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구간 인접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터널 내에는 무조건 흡연 금지입니다. 라이터 소지 금지입니다. 그렇죠? 법으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터널 내에서 낙반이 발생하고 물 출수, 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요, 작업은 무조건 중지하고 대피를 한 다음에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1번 같은 경우에서 안전성 심사에서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보통은 담겨져 있다. 안전에 대한 건설 안전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사고의 유형,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잠암 작업, 그 다음에 충전 전로, 터널 공사, 발파 작업, 또 뭐 하나 굴착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집안의 안전성, 여기도 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끊고 다음 강에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안조사 아까 여러분들께 용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집안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비조사 단계하고 본조사 단계가 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먼저 검토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뭘로 할 것인지 땅을 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운딩이라고 해서 아까 여러 가지 뭐 베인 테스트라든가 몇 개 기법을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무슨 탄성파를 측정을 한다든가 뭐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비조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본 조사에 있어서는요, 아까 땅을 파보는 보링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서요, 우리가 실내 조사, 실외 조사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 갖고서 전체적인 우리가 공사가 진행될 구간의 형상을 그려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집안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땅을 파봐야 되겠죠. 지하를 탐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땅이 어떻게 모양이 돼 있는지 터파 직접 파보는 겁니다. 제일 좋겠죠. 직접 파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채취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km짜리 터널 공사를 하는데 직접 파봅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5km, 10km 되는 도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 파봅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만 적합하고 직접적으로 파는 방법이다. 짚어보기는요, 이런 일정 미리수 이상의 탐사봉을 이용을 해서 도대체 일정 힘으로 찔러봤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들. 물리적으로는 뭐 전기적인 힘을 보내본다든가, 그 다음에 탄성파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반발되고 되돌아오는 어떤 그 성질에 따라서 땅에 있는 성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터파보기, 짚어보기, 물리적인 탐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표준 관입 시험에서는 말씀드렸죠. 63.5kg의 이만한 추를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76cm 높이에서. 그래서 샘플이 30cm가 땅에 박히는데 얼마만큼 타격을 해야 되는지 그 N값을 구하는 것들. 당연히 N값이 크면은 많이 박아야지 30cm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땅이 딱딱한 것들이겠죠. 근데 이러한 표준 관입 시험은 모래일 때 4번에서 0에서 4번이면 뭐 되게 헐렁하네. 그렇죠? 50번 이상이면 땅이 되게 조밀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점토일 때 한 2번 쳤을 때 푹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되게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번을 이상이 쳤을 때 아직도 안 들어간다면 되게 점토 지반이 되게 견고하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래 지반의 강도하고요,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가끔 혼용시켜 갖고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표준 관입 시험에서 나오기도 하고, 요 내용들을 쭉 설명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올바른 시험 방법은
정답은 표준관입 시험인데 다른 것들 뭐 지퍼보기라든가 그다음에 탄성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콘관입시험, 베이시험 땅속에다가요 로드를 박아서 막 회전을 해서 회전되는 어떤 반발력 그 다음에 콘관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점토질 집안에다가 이렇게 이런 뿔 같은 걸 박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안에 이런 것들이 박히는지에 대해서 단단함이라든가 다짐의 정도를 조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원위치 시험의 시험 방법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뚱뚱뚱 떨어뜨리고 원추, 콘관입도 마찬가지로 베인도 그 자리에서 막 회전의 날개를 비비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은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한 번도 출제된 기억이 없는 그러한 시험 방법인데 반해서 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가장 활용이 됩니다. 땅속에다 직접 구멍을 뚫어 갖고요. 이 안에서 묻어나오는 시료를 가지고서 몇 메타쯤 땅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이용을 해 갖고요. 지면에서 한 30m를 땅에다가 박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시료가 여기까지는 한 10m 지점까지는 땅속에서 마이너스 20m 지점까지는 여기는 무슨 경암이 날라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m 지점까지는 여기는 모래가 올라오더라. 그런 것 따라서 각각의 우리가 설계를 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직접 땅속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는 방법들 그 방법에 있어서 워싱 보링, 그 다음에 로타리 보링, 충격식 보링, 오거 보링 그런 것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료 채취, 흙 속에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땅의 딱딱함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평판지야, 말뚝박기, 말뚝제야 이런 것들도 출제 빈도는 거의 없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려도 됩니다. 시료 채취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까 용어에서 다루어졌던 수준 정도로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땅에 대해서 확인된 토지를 시험하는 방법들 물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밀도, 비중, 함수량, 입도, 액성, 소성, 수축 한계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시험 방법에 있어서는 투수, 안밀, 전단, 표준관입, 지지력, 다짐이 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화학적 시험 방법에서는 pH 강열 감량, 유기물 함유량 시험, 염화물 시험, 황산염 함유량 시험 이렇게 해갖고서 각각의 화학적 시험 방법, 역학적 시험 방법, 그 다음에 물리적 시험 방법에 각각의 어디에 해당되는 것들이 물리적이고 역학적이고 화학적인지 그 정도 시험 방법 정도만 이해를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관련된 내용들은 대응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더 이상 깊이 알 필요는 여기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 세 번째 토공 계획을 땅을 파는 것들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땅을 파기 전에는요. 설계 도면이라든가 시방서, 시공에 대한 방법을 정해놓은 도서입니다. 그리고 구조계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계 도서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제반 관련 계약서 우리가 토공이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담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지금 차들이 그냥 원활하게 진입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은 저 산 위에서 산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굴삭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덤프트럭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접근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땅을 파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집안조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쪽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땅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땅을 파야 되는데 갑자기 장마철에 걸렸어요. 그리고 땅을 파야 되는데 너무나 겨울에 한 정점에 있어서 땅을 팔래야 팔 수가 없이 땅이 얼어버렸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주거 지역이 있으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작업을 해야 되면 안 될 것이고, 예를 들면 학교가 인접해 있으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노후화된 장비보다는 신형 장비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조건들을 쭉 우리가 파악을 해서요, 토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적절하게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땅을 얼마만큼 파고 그 다음에 땅을 얼마만큼 또 나중에 흙을 되메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토공에서 절토와 성토의 계획량, 얼마만큼 깎아낼 것이고 얼마만큼 다시 쌓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최고의 효율을 맞춘 바로 운반거리들을 감안을 해서 가장 적정하게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토공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토곡선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유토곡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는 깎고 여기는 쌓고 하는 것들을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흙이니까는 그 다음에 운반거리가 얼마만큼이니까는 한번 우리가 장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큰 장비를 쓸 것이냐 작은 장비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운반 거리를 얼마만큼 최적화하게 할 것이고요. 얼마만큼 어디에 있는 곳에다가 사토장이라고 해서 파낸 흙을 갖다가 쌓아놓는 곳을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토곡선이라고 하는데, 그 유토곡선을 작성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땅을 파는 것들이 그냥 막 파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땅을 적게 파야 되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만 최소화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공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암석 굴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암석 굴착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효율이 덜 나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암반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야 돼요. 기초 지반으로. 그렇죠? 무리하게 막 파낸다고 해서 좋은 것들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암반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흙이 무너지지 않게끔 굴착 구배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집안의 안전성에서 담긴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건설공사 안전개요에서는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렸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 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굴착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토공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놓은 게 바로 첫 번째 건설공사 안전개요에 담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마저 다루지 못한 집안의 안전성 일부, 집안의 안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서 알아보면 거기에도 출제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진행될 기본 이론 두 번째 시간 꼭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